예, 안녕하세요. 당구대학교의 김강민입니다. 오늘은 6강 갈등 관리 시스템 활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전의 시간에 했던 것을 사례를 적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갈등 영향 분석이죠. 그 갈등 영향 분석이 그럼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사례를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릴 사례가 행복주택 사례예요. 행복주택이 들어가면서 갈등이 발생한 거죠. 근데 사실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이 복지주택이죠. 복지주택이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여러분, 임대주택도 이제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활용되면서 이제 주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복합적으로 누적되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임대주택으로 인하면 이제 지가가 하락된다, 주변 지가가 하락된다, 이러한 어떤 인식들이 선장했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구조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을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인식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그러한 사례죠.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서요, 갈등 영향 분석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분들을 이제 군데군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 가장 중요하죠. 이해관계자의 분포도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등 조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거나 또는 유사한 해결 방안에 대한 구도가 형성됐을 때 이해관계자가 배제되지 않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분포도를 이제 파악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갈등 영향 분석의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중요하기도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분포도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해관계자를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내가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할 때 여기 들어와서 나도 참여해야지 라는 그러한 시점이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인식해서 그래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중에 뭐 참여 인식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 영향 분석할 때 이러한 정책이 있다,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이제 반대할 사람, 찬성할 사람 미리 다 영향을 주게 해야죠. 어떻게 보니까 고름을 미리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터트려질 고름을 미리 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갈등 영향 분석의 분포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국토교통부 사업이에요, 행복주택이. 근데 이게 노원구에 아파트들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들이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지역은 해당 지역은 임대주 아파트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의 인식이 부정적으로서 성립이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유사한 행복주택이 들어온다 라면서 갈등이 발생한 거고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 행복주택으로 인한 갈등은 분명히 뻔해서 이거는 갈등 영향 분석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주관을 해서 국토교통부가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를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여기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 갈등 영향 분석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통은 좀 거부감이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갈등 영향 분석을 해? 라고 하는데, 본 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갈등 영향 분석에 좀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사업인데 갈등 영향 분석은 누가 했냐면 당연히 이제 규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는데 국무조정실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공기관이어도 사업을 주관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하니까 주민들과에 대한 이 갈등 영향 분석의 관계가 더 중립성이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적 중립성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받기 싫었어요. 받기 싫어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두 아파트가 있는데 이 두 아파트는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A, B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A, B는 무조건 반대하고 이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 명확하다. 그리고 더 이상 없다.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이해관계자는 없다 얘기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설명회를 갔죠. 설명회를 가고 그다음에 이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를 이제 넓힙니다. 이 넓히는 방식이 여러분들 거기 갈등 영향분석 매뉴얼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매뉴얼을 보시면 스노우 샘플링 방식으로 갈등 영향분석 이해관계자를 넓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물어서 누구 추천해주세요, 누구 추천해주세요 계속 추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이제 이해관계자의 분포도를 성립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자주 거론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별로 거론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거론된 분은 뭐예요? 바로 그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가장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대표자 선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조사를 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포도로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에다가 표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지도를 이제 같이 보시고 계실 텐데 지도를 보시면은 맨 처음에 1번이라고 쓴 구역이 사실은 이 국토부가 맨 처음에 말한 이제 AB 아파트예요. AB 아파트인데 AB 아파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거기엔 대학교도 있었고요. 또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또 빌라촌이 있었어요. 거기 2번 쪽 보시면 이제 빌라촌이 나오고요. 3번 이제 2번하고 3번이 다른 아파트와 이제 빌라촌, 3번이 이제 빌라촌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 대학가고 5번 맞은편은 여러분 대학가 맞은편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상가가 있겠죠. 상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룸이 있겠죠. 자, 대학교에 기숙사를 진다고 하면 누가 반발합니까? 원룸 주민들이 반발을 하죠. 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누가 반발을 할까요? 당연히. 자, 행복주택이 아마 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들어가지만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대학가이기 때문에 누가 많이 들어갈까요? 대학생들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원룸 주민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면 핵심 이해관계자가 또 원룸 주민들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었다, 사실은. 국토교통부는 그냥 아파트 2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지역은요, 경춘선이 지나갔어요. 경춘선이 한복판으로 지상으로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기차가 지상으로 지나가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이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겠죠. 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데 또 시가지로 들어오면서 기차의 속도가 줄어요. 그럼 오랜 동안 소음을 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고통을 줬는데 이 경춘선이 폐선이 됩니다. 폐선이 되면서 이제 주민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어떤 지역은 공원 짓겠다, 어떤 지역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 근데 이 아파트, A, B 아파트 앞은 더 난리 났어. 우리 부지가 넓어. 우리 문화센터도 들어갈 수 있어. 공원과. 그 삼각형의 지역이요. 여러분 보시면 거기가 왜 이렇게 넓은 지역이냐면 갑자기 거기가 철도기지가 있었어요. 철도기가 없어지면서 여기 지역 사람들은 문화센터도 짓고 또 공원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걷어서 조감도까지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욕구가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진 거죠. 행복주택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 근데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처럼 이해되다시피 그만큼 이제 인식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인식이 이제 부족한 그런 인식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럼 행복주택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에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이제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증폭되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분포도를 이 갈등이 발생하면은 국토교통부 같이 두 아파트만 계산하면 안 되겠죠. 이 5개의 구도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조사를 하고 나중에 조정조사에 들어왔을 때 이 5가지의 이해관계자가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분포도를 봤고요. 이해관계자의 분포도를 안 다음에는 뭐를 할까요? 이제 관계를 알아야겠죠. 이해관계자.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강약을 통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강력한 반대. 그 다음에 또 뭐 좀 덜하지만 시위 집회까지는 안 간다. 하지만 반대한다. 등등의 구체적인 강도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또 어떤 부분들은 또 개입은 돼 있지만 상황적인 개입이지만 난 개입을 원하진 않아. 라는 어떻게 보면 반중립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찬성에 대한 구도. 그리고 찬성에 대한 강도도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강도를 측정한 이해관계도를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도식해서 이것을 좀 쉽게 살펴볼 수 있게 하죠. 그게 보통은 이제 분쟁 현안판이다 또는 갈등 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A, B 아파트 가장 강력한 원룸과 가장 강력한 관계도를 갖고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노원구 지역인데 노원구청도 들어가고요, 서울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아까 얘기했던 인근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인식하지 않았던 아파트와 빌라촌이 있을 테고요. 또 이러한 관계도와 더불어서 또 찬성 측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는 A, B 아파트는 다 100% 반대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조사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도 놀랬죠. 찬성 주민이 정말 있어요? 근데 이 찬성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찬성 주민들이 반대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선생님은 찬성 입장인데 반대 측에서 활동했냐 했더니 찬성이냐 반대냐 모든 사람들이 찬성이든 반대든 이해관계는 똑같다는 거예요. 원하는 욕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찬성 측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욕구만 충족시키면 되니까 반대해서 활동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은 아마 나만 찬성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만 찬성하니까 그냥 나는 굳이 난 반대라고 얘기는 안 하겠다. 나는 아마 나쁜 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죠. 근데 그분들의 비율이 모아보니까 꽤 많았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거기 상인 집단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상인 연합회 분들은 좋아했죠. 왜? 사람이 많아지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하지만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이 고객 저 고객 다 고객이 필요한데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입장을 내시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인 입장이었고요. 대학교 학생들 당연히 좋겠죠. 왜?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교 학생들은 찬성하는 그러한 입장의 어떤 사회적 구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이해관계제 분포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우려 사항과 더불어서 이 이해관계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슈와 쟁점들,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원하는 욕구인지, 그 다음에 원하는 욕구인지 뭔지를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언제 뭘 할 수 있어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협상이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협상은 되게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와 B가 서로 간의 유보 가격을 판단을 통해서 이 안에서 조정이 성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구도가 여기서 나오지만 이 협상을 잘하려면 어떤 걸 판단해야 돼요? 나의 이해관계를 알고 이해관계의 우선순위, 쟁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자기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유보가격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물러날 수 있구나. 내가 요거는 양보할 수 있겠다. 나는 요거는 양보 못한다. 왜냐면 나의 욕구가 충족이 돼야 갈등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스스로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인지하지 않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인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뭔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종가가 들어왔을 때 조종가도 알면서 그걸 조정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이해관계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킨다라는 그런 구도가 있습니다. 이건 계속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 강조할 필요는 없는 그런 구성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하죠. 정보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정보가요, 갈등이 발생한 데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쓸데없는 정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누가 들어봐도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보인데, 근데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것도 있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치원생이나 이런 우리 초등학생이 들어도 별로 이제 정말이야? 라고 들을 거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가. 근데 이런 정보를 그대로 안고서 조정협의체라든가 합의 형성 과정에 들어가면 대화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순환이 됩니다. 그 문제가 정리 안 하고 들어가면. 그리고 부수적인 쟁점으로만 계속 우리가 이제 논하게 되죠.
그럼 이제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죠.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으로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쓸데없는 거는 다 자르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되게 듣기 싫어하세요. 갈등 영향 분석 결과 본 정책을 추진하게 해달라. 또는 갈등 영향 분석 결과 본 정책을 철회하게 해달라. 또는 갈등 영향 분석으로 갈등을 해결해달라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될까요? 한 가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고, 정책을 철회하는 정당성을 가질 수도 없고, 그다음에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갈등 영향 분석 결과 본 사업 정책을 추진해라 또는 추진하지 말라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들이 갈등 영향 분석을 본 정책을 추진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실제로 갈등 영향 분석 결과 본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그렇다면은 본 정책을 하지 말아야겠죠.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무리하게 본 정책을 추진해봤자 실시하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굳이 이것을 추진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의 효과죠. 바로 불필요하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것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리 사전에 막는다라는 어떤 효과가 또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추진용도 아니고 정책 철학의 용도 갈등 해결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엑스레이를 찍는다. 엑스레이 찍었다고 병이 고쳐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진단과 처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갈등 영향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갈등 조정 협의체를 할 수 있다. 또는 시민 배심원제를 한다. 시나리오 워크숍을 한다. 또는 공론화를 할 수 있다라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활용 방안으로 우리 갈등 영향 분석이 활용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한 조건의 일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또 사례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나머지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